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반갑습니다.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우리 학생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학기 모든 이론 과목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학교에서 결정이 돼서 부득이 저희 수업도 남은 일정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제가 워낙에 제가 계획했던 그 방향은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좀 진정되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2차 확산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언제 또 어떻게 이 상황이 확산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서 학교 측에서 부득이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업도 이렇게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학기의 절반 정도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었는데 그래도 온라인 한 학기 정도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조금은 좀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색하지는 않네요, 최소한. 그래서 여러 부분이 좀 아쉽고 강의실에서 만나서 우리가 수업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어쨌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수업들을 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세한 내용들은 사이버 캠퍼스의 그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공지에 올려놨으니까 내용들 확인하셔서 남은 수업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은 주로 이제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2주 정도는 그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수업들이 그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들이 모든 그 학교들마다 좀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보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7번째 우리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문화와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이 사회가 발전을 해오면서 대중예술 시기로 넘어오게 된 이후에 문화 차이가 문화 격차로 전환될 수 있는 측면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화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회 계층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문화 감수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러한 문화 차이가 그런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와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힘으로 그러한 문화 차이가 극복되지 않을 때 그것이 문화 격차로 전환될 수 있다 살펴봤었고요. 문화 차이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지만 문화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속이라든가 안정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그 부작용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프란다스의 개이기도 하고 그 프란다스의 개의 주인공인 소년 네로의 꿈이 화가였는데 왜 그 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이렇게 그 세상을 떠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교재의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문화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득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러한 부득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정, 사회적인 어떤 그 대립이라든가 모순 이런 부분들이 격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민간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문화예술 부분은 특히 자본주의 이 체제를 그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다른 어떤 그 산업 영역과 달리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물론 개입의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들마다 입장의 차이는 다소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인식들을 국가가 갖고 있냐면 문화와 예술이 갖고 있는 특수한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이 삶에 적응해 가기 위한 모든 그런 노력들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산물의 총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러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민간에게만 맡기면 자연스럽게 뭐 경쟁이라든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일정한 균형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간에게만 문화예술의 영역을 맡기게 되면 상업적인 예술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업적이지는 않지만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서 우리의 유의미한 정신적인 산물들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되고 육성되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될 그러한 문화예술의 측면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들이 민간에서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문화예술을 민간에게만 맡기면 비상업적인, 비대중적인 문화예술의 영역에 대한 보존, 유지, 확산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민간에게만 맡겨놓게 되면 상업성의 연장선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자극적이라든가 뭐 이런 그 말초적인 이런 영역의 문화예술은 활성화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예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말초적이지 않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체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들을 민간에게만 맡기면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확산이 돼서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예술 영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들이라든가 뭐 여성들이라든가 뭐 노약자라든가 이런 그 사회 계층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 엠번방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 여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성 콘텐츠들 성폭력, 성착취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민간에게만 맡기면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우리 문화재라든가 전통 문화라든가 뭐 우리 국악과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이런 우리 전통 음악, 전통 문화, 전통 미술 이런 측면들도 민간에게만 맡기면 상대적으로 덜 대중적인 선호를 받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또 민간에게만 맡기게 되면 이런 문화유산들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유지, 전승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들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공공 개입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한 측면들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죠.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이 문화예술에 대한 흐름들을 국가가 어떤 그 사상적인 방향에 의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하다면 이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 이 국가들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런 시장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상업성의 문제, 그 다음에 양질의 문화 대중예술 보존의 문제, 문화유산 보존의 문제, 뭐 이런 등등등의 이유들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상업적이지 않더라도 혹은 마치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또 현대적이지 않더라도 보존되어야 되고 전승되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문화예술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보존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그 개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많은 그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문화예술 영역을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예술의 민간 실패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문화예술 분야를 국가 정책적인 측면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많은 공공 재원들을 투입을 하고 정책적인 리소스들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의 공적 개입이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영역들을 우리가 문화 정책, 문화예술 정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념은 뭐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개념을 쓰는 영역도 있고 그냥 문화 정책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는 그 개념도 있고 아주 또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예술 정책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영역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문화 정책 이렇게 큰 덩어리로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문화예술 정책, 뭐 예술 정책 뭐 이렇게 살펴보는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5번째 동영상 강의 때 문화와 예술의 개념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와 예술의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문화 정책이 의미하는 바와 문화예술 정책이 의미하는 바, 예술 정책이 의미하는 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를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에게만 맡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문화 격차의 해소에 있다. 물론 문화 격차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국가에서 문화 정책을 과감한 그런 재정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회의 특정한 국가의 문화 격차가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단시한적인 근시한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회나 특정한 국가의 문화 격차가 어떤 그 격차의 중요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의 격차가 이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화 격차의 요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내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초기부터 초기, 중기, 장기에 이르기까지 단기, 중기, 장기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화 격차의 요소들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차적인 그러한 문화 격차들까지 해결해 나가는 해소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문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는 문화 분야의 지원 정책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화예술대학교 예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알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정책은 창작 분야의 지원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창작 분야에 대한 문화 정책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그런 그 정책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대체로는 뭐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가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창작자가 작업한 그런 창작물들을 구입해 준다든가 혹은 창작 공간 스튜디오라든가 작업실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혹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뭐 공공 영역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펼쳐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 분야에 있어서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문화예술 예술인 복지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예술인 연금이라든가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것들 물론 아무나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이상의 예술 활동 경력을 증빙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단계를 거쳐서 예술인 등록을 해두면 여러 가지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고용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가 여러 예술인 그런 단체 또 국가 기관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그 공간 여러 이제 예를 들면 뭐 저기 서울에 가보면 물레동이라든가 신당동 이런 데 가보면 그 오래된 지하 상가의 빈 공간이라든가 그 공장 빈 공장 이런 데들을 예술가들이 자기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미술 쪽, 연극 쪽, 뭐 사진 이런 여러 분야의
장르의 작가들이 자기 창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그 공간으로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그 창작과 관련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원 정책, 분야의 그런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이처럼 창작자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초기 문화 정책의 그런 그 초기부터 오래된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그 문화 정책의 관심사가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그 창작물을 수용을 해주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책까지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정책 두 번째 영역은 시민들의 향유와 관련된 문화 향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예를 들면 뭐 요즘도 그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면 예술이 있는 수요일 그래서 그날은 극장들도 다 50% 할인해주고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들 다 할인해주고 또 그 이렇게 곳곳에서 거리 곳곳에서 여러 가지 그 공연들 뭐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만치 않으니 수요일만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문화예술 감상하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경을 투입을 해서 50% 할인된 것만큼 그 가격은 정부에서 이제 극단이라든가 영화사 측에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해주는 문화 향유, 문화 수용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뭐 문화복지와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 향유에 대한 국가 정책들이 매우 활발하게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뭐 이렇게 문화 쿠폰제가 지급이 돼서 사회적인 취약계급에게는 월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 쿠폰들을 지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책도 사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영화라든가 스포츠 경기 이런 거 관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문화 체험들, 문화 향유의 기회들을 확대시켜주기 위한 그런 지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화 향유와 관련돼서도 보편적인 문화 향유를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과 선택적으로 향유를 지원해주는 지원으로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죠.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그 예술이 있는 수요일 이런 행사들이 이제 그런 국민들 모두에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화예술 쿠폰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문화 격차의 그런 그 어려움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차상위 이런 그 특정 그런 계층들을 위한 그런 선택적인 집중적인 유통 그 향유 지원 이런 측면들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뭐 보편적인 향유 지원을 중시하느냐 선택적인 향유 지원을 중시하느냐 이거는 또 약간의 관점 차이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우리 수업이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수업은 아니니까 어쨌든 보편적인 향유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택적인 향유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영역은 문화 분야 지원 정책의 세 번째 영역은 유통 산업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해줘야 뭐 좋은 예술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지원들이 문화예술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창작을 아무리 해놔도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거나 소비하지 않는다면 이런 창작물들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문화 감수성을 개발해줘서 내가 영화 하는 줄 몰랐네. 근데 내가 수요일에 가서 이렇게 50% 할인해서 한번 영화 봤더니 재밌어. 나 이제부터는 수요일 아니더라도 영화 볼 거야. 문화 감수성을 이렇게 개발시켜주면 그 이전까지는 문화 소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문화 소비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창작자들의 창작물들이 자기 의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수용되고 소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에 대한 지원과 향유에 대한 지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정책의 두 가지 영역이 되는데, 창작과 향유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수록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부가가치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작과 향유를 이어주는 그런 이 연결 고리들, 연결의 네트워크들을 다양하게 또 편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창작과 향유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이 최근에는 또한 기존의 창작과 향유의 영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창작과 향유를 이어주는 유통, 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국가에서 점점 중요하게 인식을 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창작자의 창작물과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이어주는 그런 유통 연결망,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영화를 보려면 극장, 뭐 공연을 보려면 뭐 공연장, 아니면 미술 작품 보려면 전시장, 뭐 이런 데를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온라인 플랫폼들을 동원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된 그런 전달망 구축과 관련돼서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문화예술 분야를 유통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국가가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이 인터넷 이런 부분들 다 국가가 무료로 깔아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과제에 많은 학생들이 그 이야기들을 했던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예술가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문화예술을 공연하고, 또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창작자들의 그런 작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가 이런 온라인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예술 활동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망을 개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예술 영역을 유통, 산업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이제 뭐 국악과라든가 무용과라든가 우리 이 문화예술대학교의 많은 학과들은 순수예술과 관련된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국립 공연장, 국립극장이라든가 국립국악당 뭐 이런 데들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주면서 순수예술 분야 혹은 국악 분야의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과 관련된 그런 지원이라면, 대중예술 영역에서는, 특히 대중예술은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영화 산업을 보호해 준다라든가 게임 산업을 보호해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가 특정한 예술 영역을 산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의 문화 정책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대중예술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K컬처, 한류를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사업들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제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창작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 또 창작자들의 그런 창작물들을 수용을 하는 시민들의 문화 감수성을 개발해주고 문화 수용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향유의 정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창작자들과 문화 시민들을 연결시켜주는 유통과 산업적인 측면의 정책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남아 있죠. 뭐 우리 책에서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 영역도 국가의 많은 다른 영역의 정책들과 경쟁을 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 정책이 당장 경쟁해야 되는 그런 그 영역들은 교육 정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 정책에서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고 입시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코로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아이들 언제 학교에 등교하게 할 거냐. 근데 등교하게 하는데 몇 학년부터 등교하게 할 거냐. 이 이슈가 나온 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연말에 입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가치들 가운데 흔들 수 없는 핵심 가치 하나는 교육 가치여서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입시죠. 특히 입시 중에서도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기 위한 대학 입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입시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우리 사회가 흔들흔들 할 겁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만약에 대학 입시 시험을 못 보게 된다. 당장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타격을 받죠. 고3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죠. 재수생 고3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밀리게 되면 2학년, 1학년들이 연달아 이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학생들만 또 타격을 받느냐? 이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치동, 뭐 노원구 가보면 상계동, 하계동 가보면 그 수없이 많은 입시 학원들, 또 그 입시 학원들의 교재를 공급하는 출판사들, 거기서 가르치시는 강사들, 당장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우리 학교 같은 학교들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못 받게 되면 학교도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에 대한 공포심을 우리나라 학부 형님들은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아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부정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경제, 정치, 그다음에 종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꼽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센 게 종교와 교육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순서에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교육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특히 입시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 입시 교육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이쪽 영역의 분들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역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공부해야 되는 입시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피해가 되는 혹은 그 아이들을 굉장히 유혹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술 영역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거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줄어들고 문화예술 교육을 국가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정도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이들의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선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정책과 일차적으로 많이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아까 우리 문화복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 수용의 기회를 줘야 돼.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 창작자들한테 많이 지원해 줘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지 정책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왜? 문화예술 영역이 아니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영역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곳곳의 영역에서 국가복지 예산 한정된 국가복지 예산을 두고 우리도 그 복지 혜택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뭐 저기 저 사회복지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로원도 있고 무슨 뭐 보육 시설들도 있고 많이 존재하죠. 또 뭐 이 노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 산업적으로 경쟁력이 좀 취약한 그런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타다 택시 영업 이제 끝나게 되면 그거 기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 프리랜서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집단들마다 국가적인 복지의 혜택을 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마다 한정된 그런 국가 예산을 두고 우리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니 투자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정책은 교육
정책과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많은 복지 이 측면에서의 혹은 국가 어떤 그 미래 전략 측면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과 정책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 관계다 보니까 그런 경쟁 관계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논리들, 정당성들을 우리 예술인들부터 스스로 개발을 해서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사실 문화정책이 아까 이런 중요한 그런 영역들 의미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가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우선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사실 중요한 이런 측면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예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 뭐 예술 정책, 문화 정책 혜택 나는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아쉬움들을 늘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창작, 향유, 유통과 산업 굉장히 중요한 문화 정책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 논리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리진 않겠지만 하나 우리가 키워드를 오늘 던져본다면 창의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슈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일부 예술가들과 일부 문화예술 애호가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영역들의 국가 정책에 국가 재원들이 투입돼야 되는 여러 영역들과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가 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편성의 기준을 따집니다. 예를 들면 농업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켜내야 되고 육성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이건 인정을 받습니다. 왜? 먹는 거. 사람은 못 먹으면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식량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뭐 식량을 돈 있으면 사올 수는 있지만 요즘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정 국가에서 어떤 그 식량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화해서 우리는 수출 안 해 우리끼리만 먹을 거야. 너네 나라 안 줄 거야. 이래 버리면 돈은 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음식을 수입해 오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굶주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국가든지 농업에 대한 투자는 농업이 최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늘 육성돼야 되는 산업, 보호해야 되는 산업으로 인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예를 들면 정보통신 이것도 보편성을 이제는 인정받는 영역이죠. 뭐 그다음에 자원, 뭐 예를 들면 석유, 광물 뭐 이런 것들 다 국가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전기 발전 이런 거 보편성을 인정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적인 재정은 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편성을 얘기하기가 다른 영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부족한 측면도 사실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예술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 우리의 논리가 궁색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정책의 또 한 가지 그 가치 판단의 기준 준 것들 뭐냐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이 영역은 이 산업은 국가적으로 지금 절실하게 투자를 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경쟁에서 순식간에 뒤처질 수 있어. 이런 영역들인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삼성 돈 많은 삼성이 하는데 왜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해주고 뭐 거기 뭐 세제 지원해주고 왜 해줘야 돼?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가가치들을 우리 이 나라 전체가 누리고 있는 측면들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산업, 뭐 요즘 최근처럼 이 백신 개발하는 그런 의료 사업 이런 것들 국가적으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산업이 비록 특수한 개별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든 국가 전체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될 때 그러한 특정한 영역의 특수성을 정책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 어떤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면 그 분야는
보편적인 어떤 이 보편성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면 국가적인 또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보통 국가의 정책은 이와 같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양축을 큰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해서 정책적인 그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그 판단을 재정기획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늘 문화예술은 그 측면에서 이제 심사받으러 올라가면 늘 이제 우선순위에서 그동안에는 많이 밀려왔던 겁니다. 뭐 강의실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제가 이제 그런 뭐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고 어떤 그 위상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또 2학기 때 또 어차피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 교육계로 문화예술 교육 현장 이해하실 수 있게 바꿔가면서 수업 들어야 되니까 제가 2학기 때 그런 부분들은 강의실에서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정책,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양 측면을 판단 기준으로 놓고 우리 논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정책적인 보편성과 정책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우리 논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논리의 핵심 키워드로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의력, 창의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두 번째 교재를 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영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그 문화 정책이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그런 불안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 정책을 통해서 그런 문화 격차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여러 영역들을 민간에만 맡기게 되면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민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공공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문화정책은 중요하다. 그런데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격차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한 또 많은 영역들을 또 민간에게만 맡기게 되면 모든 산업 영역들마다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국가의 일정한 공공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문화 정책이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정책적인 수요를 기다리는 영역들과 정책의 어떤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관계다. 그래서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문화 정책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책적인 보편성, 정책적인 특수성이다라고 하는 양측면의 기준을 포괄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이어야 되고 그러한 논리 개발의 출발점에 우리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창의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민해 봤을 때 뭔가 이런 해결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 격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문화 격차와 관련돼서 그런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문화 정책이 다른 그러한 그 여러 국가 정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논리가 필요할 때 창의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의미와 가치를 국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창의력의 가치,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창의력의 가치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가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의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정책, 이것이 왜 우리에게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중요한가, 정책적으로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논리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해답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또 문화예술 교육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첫 번째 교재 같이 잘 살펴봤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두 번째 교재를 같이 보면서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력,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측면들을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강의가 결정돼서 이번 학기는 우리 강의실에서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렇게 남은 일정 진행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측면들이 있겠지만 남은 과정들도, 이번 1학기 남은 일정들도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부족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소기의 그런 그 성과들을 우리 학생들도 거둬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과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해서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그 눈빛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빛들 잘 이렇게 간직해 주셨다가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에서 또 강의실에서 얼굴 볼 수 있고 눈빛 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아껴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학기는 아쉽지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남은 일정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공통교양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8번째 동영상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